안녕하십니까, 김영재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조금 어색합니다. 이번 학기의 전자정보론 수업은 윤성사에서 출판한 이 책입니다. 전자정보론 책이고 앞으로 이것으로 한 학기 동안 진도를 모두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가지고 강의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까지의 강의는 이 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별히 어려운 게 없을 만한 내용을 제가 골라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교과서에 있는 제4장 한국전자정부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의 184쪽과 186쪽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1960년대, 70년대는 사실 전자정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때는 모두 쓰고 기록하는 이른바 일일이 수작업을 했던 시기였고, 197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타자기가 많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행정전산화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와 90년대를 지나서 전산화의 확대가 시도되었고, 이른바 90년도에 그 옛날 286 컴퓨터, 386 컴퓨터가 있었던 그 시절부터 행정정보화 구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컴퓨터 학원이 많이 생겼고, 저도 그런 학원을 다녔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19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이제 광통시인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에 전자행정 시스템이 확대되었고, 전자행정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전자정부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를 지나서는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교과서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국가정보화 그리고 전자정부의 개념은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국가정보화 또는 전자정보를 같은 개념으로 아셔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에 이제 역대 정부의 개요 188쪽부터 255쪽까지 이야기인데요. 먼저 188쪽의 이야기입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 전자정부의 토대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발전을 거듭하면서 전자정부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행정서비스의 연계와 통합을 중시했고, 얼마 전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 3.0 등의 혁신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능형 정부를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제4차 산업혁명에 연관돼서 계속 추진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 정부의 개요를 너무 짧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온라인 강의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마치 이야기하듯이 전달드리는 수준에서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 정부의 개요를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188쪽부터 225쪽까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이제 189쪽, 204쪽의 얘기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인터넷 환경의 변화가 시작되고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고, 정부 내의 전산망, 이른바 인트라넷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 205쪽에서 207쪽의 얘기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 혁신의 핵심 수단으로 전자정부를 추진하게 되고, 이때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여러가지 행정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를 기준으로 그 전자정부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크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08쪽에서 212쪽까지 이명박 정부를 말씀드리면, 이명박 정부는 스마트 전자정부를 이제 내세워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맞춰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 시도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 정보통신 기술이 행정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후에 박근혜 정부 때 212쪽입니다. 이때는 이제 공공정보를 국민들에게 개방한다는 뭐 취지를 담고 있는 정부 3.0. 자, 여기 정부 3.0이라는 건 어떤 발전의 단계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 플랫폼과 앱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는 지능형 정부를 추진하고 있고 제4차 산업혁명을 전 정부 부처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주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전자정부는 정부 혁신과 나란히 발전했다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교과서의 큰 한 장 정도를 뭐 한 5분 정도 이내에서 지금 마무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의 제3장 정보통신기술과 행정의 변화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10분 정도의 10분에서 12분 정도의 분량을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고, 이 짧은 시간이지만 지루할 수가 있고, 이게 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해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영상은 실제 수업할 때 더 많이 보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 발전과 관리 혁명 132쪽부터 137쪽까지 이야기입니다. 전자정보의 등장은 사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뭐 대표적으로 컴퓨터의 발달,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이라고 하겠습니다. 1991년에 우리나라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합니다. 이때 이동전화는 아주 큰, 요새 말하면 무전기 같은 아주 큰 전화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선 호출, 삐삐라고 하는 무선 호출기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100만 명 정도를 돌파하기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대 중후반부터 윈도우가 상용화되면서 컴퓨터 기술은 굉장히 쉽고 사용자가 편리한 수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 정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정보통신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정부보다는 이 컴퓨터 분야는 일반 기업, 그리고 무역, 거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전자상거래의 증가와 같은 이런 현상이 정부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앞서가던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각종 관리 프로그램을 정부에 도입하면서 정부의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혁신과 어떤 전자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혁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 거고요. 정보통신기술만으로는 사회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 편리함이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한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9쪽부터 160쪽까지 이야기입니다. 뭐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은 사실 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전자정보란 과목은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의 어떤 한 부분이기 때문에 괜히 제가 말을 길게 하면 이게 오히려 더 좀 이상해집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걸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142쪽인데요. 뭐 당연히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새로운 사회 문제가 발생하겠죠. 우리 인터넷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회 문제는 뭐 일일이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정보 문서를 게시하고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148쪽의 이야기고요. 자, 이어서 151쪽입니다. 정보 시스템 보안 문제인데, 이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리고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집단이기 때문에 보안 문제는 항상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53쪽, 우리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SNS나 어떤 로그인, 로그아웃 같은 것, 뭐 하루에 몇 번 하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실 텐데요. 이러다 보면은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5쪽에 비용 부담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자, 비용 부담은 인터넷에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개발, 유지, 보수하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특히 이번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대학교마다 이 서버를 증설하고 서버를 관리하는데
무척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 이런 동영상 같은 것을 자, 학교 내 서버에 자, 이 업로드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관련된 용량을 어떤 식으로 자, 관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업로드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용량을 차지한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만 하는데 그게 막상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정부와 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런 전자정보론의 수업은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개의 내용이 사실은 2주차의 내용을 아주 짧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사실 전자정부의 이야기는, 인터넷의 발달에 관련된 이야기는 뭐 많이 말씀을 드릴 것도 없고요. 이미 우리가 겪어왔던 것이고,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태어났을 때 휴대전화가 있었고, 태어났을 때 윈도우가 자연스럽게 되는 컴퓨터를 마주했을 시대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났을 때, 제가 어렸을 때 타자기를 본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도스라는 그 검은색 바탕화면이요, 바탕화면에서 명령어를 입력했던 기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가 상용화되고, 그리고 그 전화기에 전화선을 뽑아서 컴퓨터에 꼽아서 썼었던 모뎀 시절을 모두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겪다 보니까 사실 뭐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뭐 약 10분 정도의 동영상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전자정보론이라는 수업이 어쩌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쉽고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기 3월 달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셔야 되는데, 지금 바이러스 문제로 동영상으로 대신한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